설날 가족 모임에서 남편이 갑자기 저의 학군 아파트를 시동생에게 명예 이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제 명의의 대형 아파트를 친동생에게 이미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온 가족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설날 전날 밤, 저는 남편 김민준과 함께 시댁으로 설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 이수라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고 저를 향해 유정아, 어서 와. 잘 왔어. 얼른 앉아서 좀 쉬어. 금방 상 차릴게라고 바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네 하고 대답하며 들고 온 설 선물을 현관 옆 수납장에 놓았습니다. 김민준과 결혼한 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매년 설날 전날 밤은 김씨 집안에서 보냈기에 이미 이곳의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시동생 김경희는 거실 소파에 늘어져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고개도 들졌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고개도 들다 고개도 들지 않고 그저 새언니하고 건성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그에게 신경 쓰지 않고 틀에 그를 굴렸습니다. 가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분위기는 비교적 화기애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수라는 음식을 모두 차려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푸짐한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생선, 고기는 물론 제가 좋아하는 매콤달콤한 돼지갈비찜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접시에 갈비 한 점을 덜어주시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정아, 올 한 해 민준이랑 함께 고생 많았지? 많이 먹어. 저는 웃으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젓가락을 들어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집안의 장남이니 앞으로 집안일을 많이 보살펴야 한다. 특히 네 동생 겸이는 아직 어리고 직장도 불안정하니 말이다.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생 잘 보살피겠습니다. 동생 잘 보살피겠습니다. 김경희는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저도 28살이에요. 어리지 않아요. 그리고 제 직업이 불안정한 게 제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산들이 다 안목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출중한데 분명 좋은 직장을 구할 거야. 참, 경희야, 그 여자친구랑은 어떻게 돼가니? 언제 한번 데려와서 우리한테 보여줘. 여자친구 이야기가 나오자 김경희는 얼굴이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긴요? 어떻게 되긴요? 집도 차도 있어야 한다는데 제가 그게 어디 있어요? 이 말이 나오자 식탁 분위기는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박건국은 한숨을 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수라는 저와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매년 설날이면 김씨 집안에서는 김경희의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푸념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김민준이 대충 얼거무리고 넘어갔기에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김민준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식탁 위에 놓인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올려다보며 마치 대수롭지 않은 작은 일을 말하는 듯 평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님, 경희, 그리고 유정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작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건국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말해보거라. 김민준의 시선은 모두를 훑더니 마지막으로 저에게 닿았습니다. 그는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유정씨와 제가 상의해서 유정씨와 제가 상의해서 유정씨 명의에게 명의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경희도 결혼할 집이 생기고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김민준을 올려다보며 눈살을 찌푸린 채 물었습니다. 김민준 씨, 뭐라고요?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김경희는 눈이 번쩍 뜨이며 몸을 벌떡 일으켜 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정말이야. 세원이 약군 아파트를 나한테 넘겨준다고? 박건국도 살짝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고개를 되찾고 이수라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김경희의 손을 잡고 활짝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 됐다. 누가 감히 네가 집이 없다고 하겠어? 민준아, 역시 네가 속이 깊고 동생을 아끼는구나. 그들은 온 가족이 기뻐하며 저의 감정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분명 저와 상의했다고 했지만 저는 이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학군 아파트는 제가 결혼 전에 혼자 힘들게 일해서 산 것이었습니다. 계약금과 대출금 모두 제가 혼자 감당했고 김민준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히 이런 자리에서 온 가족 앞에서 제 아파트를 자기 동생에게 넘겨주겠다고 선언하다니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지만 저는 즉시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탁에 떨어진 젓가락을 주워 닦았습니다. 그리고 김민준을 올려다보며 입꼬리를 차갑게 올렸습니다. 이 얘기 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당신 반대 안 했잖아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가 언제 저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는 말인가? 그저 저를 당연히 무조건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겠지. 저는 그와 다투지 않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크게 하는 목소리였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김민준은 눈살을 찌푸리며 모든 사람의 귀연이 없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불안감이 섞인 눈빛을 바라보면 글자 한 글자 또렷이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던 그 대형 아파트는 이미 제 친동생 주명우에게 명의 이전했습니다. 서류 절차도 다 끝났고 제 등기부등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방금 전까지 기쁨에 들떠있던 김씨 집안 사람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온 집안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습니다. 마치 밖에서 들리던 폭죽 소리마저 사라진 듯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싸늘한 표정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오히려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김민준은 남의 호의를 이용해 제 아파트로 가족에게 잘 보이려 했지만 제 동의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10초 넘게 똑딱거렸고 김씨 가족들은 마치 재생 버튼이 눌린 것처럼 갑자기 정신을 차렸습니다. 가장 먼저 폭발한 것은 시어머니 이수란이었습니다. 그녀는 김경미의 손을 놓더니 식탁을 쾅 하고 치며 일어서서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주유정, 너 미쳤니? 그 대형 아파트가 얼마짜리인지 몰라. 친동생에게 명의 이전했다니. 네 눈에는 우리 김씨 집안이 없어. 민준이는 안 보이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해서 제 귀가 멍멍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지 않고 여전히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담담하게 김민준 씨가 제 학군 아파트를 경희 씨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했을 때 저와 상의했습니까? 그의 눈에 저라는 아내는 있었나요? 그게 어떻게 갔니? 이수라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경희는 민준이의 친동생이고 김씨 집안의 뿌리야. 그에게 집 한 채 주는 게 뭐가 어때? 한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너는 남의 집 사람인데 네가 집을 그에게 주는 건 다리 안으로 굽는 거. 남의 집 사람이라니요? 저는 비웃는 듯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제가 김민준 씨에게 시집 왔으니 남의 집 사람이 아니라는 거네요. 하지만 제 학군 아파트는 제가 결혼 전에 밤샘 근무하고 도시 절반을 돌아다니며 겨우 산 겁니다. 계약금도 제가 냈고 대출금도 제가 냈고 대출금도 제가 혼자 갖고 있습니다. 김씨 집안과는 털끝만큼도 관계없어요. 제가 누구에게 주든 꼭 어머니들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박건국은 그제야 술잔을 내려놓고 얼굴을 굳히며 말구를 굳히며 경희가 결혼하려면 집이 필요하니 네가 형수로서 돕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버님 말씀은 틀렸습니다. 저는 몸을 바로 세우고 또렷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법률상 혼전 재산은 개인 재산으로 배우자와도 관계없습니다. 하물며 김씨 집안과는 더더욱 관계없습니다. 박군 아파트 등기부 등본에는 제 이름만 올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 개인 재산이고 저는 완전한 제 개인 재산이고 김민주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비난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유정 씨,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한 가족인데 그렇게 칼같이 나눌 필요가 뭐 있어요? 경희 결혼은 큰일인데 우리가 형과 형수로서 돕는 게 뭐가 어때서요? 당신은 대형 아파트를 동생에게 주면서 왜 나랑 상의 안 했어요? 저는 눈썹을 직접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제 학군 아파트를 경희 식탁에 놓으며 그들 아파트를 경희 쓸 때 저와 상의에 넘겨주겠다고 선언했을 때 저와 상의했나요? 당신은 저를 눈에도 담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저에게 상의를 정의로써 이 등기부 등본의 주유정 제 이름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는 제가 23살 때 산 겁니다. 그때는 김민주 씨도 몰랐을 때예요. 당신들이 무슨 근거로 이걸 경희 씨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합니까? 김경희의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등기부 등본을 한 번 보더니 저를 보며 자금으로 새빨개졌습니다. 형이 자기접니다. 형이 자기접습니다. 형이 자금이 저금을 한 번 보더니 저를 보며 자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언니, 그 학군 아파트가 새언니가 결혼 전에 새언니가 결하고 해도 새언니가 대형 아파트를 동생에게 주는 건 편애하는 거고요. 제가 편애한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김경희 씨, 양심의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그동안 저와 당신 형이 당신을 도와준 게 적나요? 당신은 직장을 8번이나 바꿨고 매번 3개월도 못 채우고 그만뒀습니다. 취업 상태일 때는 매번 저와 당신 형이 생활비를 줬고요. 작년에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와 당신 형이 5천만 원을 줬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다 날리고 2천만 원을 줬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다 날리고 2천만 원을 줬는데 김경희는 제가 하는 말에 말문이 막혔고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사업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지. 경희는 아직 어리고 좀 손해보면 아직 어리고 좀 손해보면 어때? 게다가 그 정도 돈은 너희한테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경희가 겨울 것도 아니잖아. 지금 경희가 결혼해야 하는데 지금 필수품이니 네가 형수로서 좀 아량을 베풀면 안 되니? 당신들이 그걸 빌미로 도를 넘으려는 건 불가능해요. 제 아파트를 그에게 결혼 자금으로 주겠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김민주는 제 태도가 완강한 것을 보고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제 팔을 잡아당기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유정 씨, 그만해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요. 엄마랑 경희도 있는데 당신이라면 내가 뭐가 돼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목소리를 몇 톤 높였습니다. 뭐가 되냐고요? 김민준 씨가 먼저 저를 뭐가 없게 만들었잖아요. 온 가족 앞에서 제 아파트를 당신 동생에게 넘겨주겠다고 선언하면서 제 의견은 물어봤나요? 제 감정은 고려했나요? 이제 와서 저에게 뭐가 되냐고 묻습니까? 거실 분위기는 다시금 얼어붙었습니다. 김씨 가족들은 모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불만 그리고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불만 그리고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평소 온화해 보이던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김민준이 감히 설날 전날 밤에 공개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은 그들 가족 모두가 저를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물렁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 주유정은 결코 물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것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등기부등본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김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잘 생각하세요. 오늘 당신이 기어코 제 학군 아파트를 김경희 씨에게 넘겨주려 한다면 우리 둘의 관계는 더 이상 이어갈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 말이 나오자 김민준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제가 바로 이혼을 언급할 줄은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김민준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지었고 입술은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이혼을 언급하며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습니다. 고작 아파트하며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을 줄은 정말 몰랐을 것입니다. 예슬안이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두 걸음 앞으로 달려와 제 것입니다. 그녀는 두 걸음 앞으로 달려와 내가 어쩌다 너 같은 복덩이를 며느리로 들였을까? 복덩이라니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누가 먼저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김민준 씨가 저와 상의도 없이 제 아파트를 김경희 씨에게 넘겨주려 한 겁니다. 당신들 가족이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도를 넘은 겁니다. 이제 와서 오히려 저를 탓하다니요. 박건국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식탁을 쾅 치며 분노했습니다. 주유정,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민준이가 잘못했지만 그도 이 집안을 위해 경희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 했던 거다. 네가 아내로서 좀 더 아량을 베풀면 안 되니? 굳이 이혼까지 가야겠느냐? 굳이 이혼까지 가야겠느냐? 아량이라니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롱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김민준 씨가 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을 아량으로 감싸라고요? 김경희 씨가 단연으로 감싸라고요? 김경희 씨가 단연한 듯 우리가 언제 너를 남으로 감싸라고요? 그럼 누가 저를 아량으로 감싸줍니까? 그럼 누가 저를 아량으로 감싸줍니까? 당신들은 나무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오늘 내가 특별히 해줬잖아. 네가 아플 때도 내가 밤새도록 간호해줬는데 이제 와서 아파트 한 채 때문에 우리한테 잘해준 걸 다 잊었어? 어머니께서 저에게 잘해주신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재산을 침해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재산을 침해할 이유 옆에서 극진히 보살펴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갈비찜을 해주셨듯이 저도 어머니께 자주 옷이나 선물 등을 사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어머니께서 저를 도덕적으로 강요할 카드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 말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께서 저에게 잘해주신 것과 김경희 씨에게 잘해주신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아파트를 김경희 씨에게 주려고 생각하시면서 왜 어머니들 자신의 아파트를 김경희 씨에게 줄 생각은 안 하십니까? 김경희 씨가 집이 없어 결혼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왜 저는 안타깝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수라는 제가 하는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 뒤에야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민준이에게 줄 거라고 남겨둔 거야. 경희는 아직 어리니 우리가 당연히 더 도와줘야지. 아, 그렇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아파트는 김민준 씨에게 남겨두고 제 아파트는 김경희 씨에게 남겨두고 제 아파트는 김경희 씨에게 남겨두라고요. 제 아파트는 김씨 집안이 차지하고 좋은 일은 다 당신들 김씨 집안이 차지하고 김경희는 옆에서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는 듯 일어서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주유정,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어. 형이 나를 돕는 건 당연하고 새언니가 나를 돕는 것도 당연한 거야. 그런데 새언니는 지금 돕기는커녕요. 새언니는 지금 돕기는커녕 형이랑 이혼까지 해야 해. 새언니는 악독한 여자야. 제가 악독하다고요? 저는 김경희를 바라보며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는데 김민준 씨 체면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에 당신에게 신경도 안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아파트를 빼앗으려 한다고요? 꿈도 꾸지 마세요. 김민준은 우리가 점점 더 심하게 싸우는 것을 보고 서둘러 말렸습니다. 그만, 다들 그만 싸워요. 다들 그만 싸워요. 다들 그만 싸워요. 이정 씨,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이랑 상의도 없이 아파트 명의 이전 얘기를 꺼낸 거 잘못했어요. 화내지 말아요. 김민준 씨가 잘못한 건 상의하지 않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 아파트를 함부로 처분해서 당신 동생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당신은 저를 당신 아내로 여기지도 않았고 제 재산을 제 개인 재산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이수라는 김민준이 수그러드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김민준의 팔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왜 저한테 수그러들어? 저 여자가 잘못한 거야. 아파트를 남의 집 사람에게 넘겨주고 심지어 너랑 이혼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데 저 여자에게 휘둘리면 안 돼. 김민준의 얼굴은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다가 다시 부모님과 동생을 보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가 여전히 자신의 본가 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마음속 마지막 기대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김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준을 바라보며 더 묻겠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녹음하는 겁니다. 나중에 당신이 후회하고 내가 기회를 안 줬다고 할까 봐요. 그냥 예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박건국과 이수란도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수란은 급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대답하지 마. 저 여자가 일부러 그러는 거야. 너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고. 저는 이수란에게 신경 쓰지 않고 김민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김민준에게 집중되었고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약 30초 정도 지났을까 김민준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피로감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정 씨,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경희 결혼에 정말 집이 필요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요구 안 할까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요구 안 할 듣자 저는. 이 말을 듣자 저는 완전히 비웃었습니다. 역시 그는 동생을 선택했고 자신의 본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구청 가서 수속 봐봐요. 내일 바로 구청에 가자고요. 김민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정 씨, 정말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해야 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는 없나요? 제가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옆에 있던 김경희가 초조해하며 주유정, 너무 건방 떨지 마.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지. 중고품이라고요? 제 눈빛은 차가워졌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김경희를 노려보았습니다. 김경희 씨, 입 조심하세요.
제가 이혼해도 당신 같은 캥거루족 기생충보다 100배, 1000배는 나아요. 적어도 저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차도 있고, 안정적인 직업도 있고, 차도 있고, 안정적인 직업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형 없이는 당신은 당신 자신조차 먹여 살리지 못하잖아요. 라고 욕했습니다. 라고 욕했습니다. 김민주는 서둘러 그를 붙잡고 경희야, 뭐 하는 짓이야. 손 떼. 라고 꾸짖었습니다. 이수란도 급히 앞으로 나와 김경희를 감싸며 저에게 욕했습니다. 주유정, 너는 재수 없는 년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됐겠어. 경희가 설령 너를 때렸어도 네가 자초한 일이야. 제가 자초한 일이야. 제가 자초한 일이라고요? 제가 자초한 일이라고요? 제 생각에는 당신들 집안이 자초한 일인 것 같습니다. 김경희는 김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빼앗다니요? 그 학군 아파트는 원래 제 것이었어요. 우리 형은 김씨 집안의 장남이고 형의 것은 곧 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새언니가 형에게 시집왔으니 새언니의 것도 당연히 제 것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저의 결혼 자금으로 쓰는 건 하늘이 정한 당연한 일이라고요. 하늘이 정한 일이라니요? 저는 그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김경희 씨, 염치 좀 아세요. 저와 당신 형이 결혼했으니 우리 재산은 우리 부부 둘의 것입니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게다가 그 학군 아파트는 제 혼전 재산으로 당신 형과도 관계없어요. 당신이 무슨 근거로 당신 것이라고 말합니까? 혼전이든 혼우든 상관없어요. 김경희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아파트가 필요해요. 제 여자친구가 학군 아파트가 없으면 결혼 그냥 그 아파트가 필요해요. 제 여자친구가 학군 아파트가 없으면 결혼 안 한다고 했어요. 제가 신부 못 구하면 다 당신들 때문이에요. 당신들이 책임져야 한다고요. 유정 씨, 민준이 생각 안 하더라도 우리 김씨 집안대를 위해서라도 생각해야지. 고작 아파트 한 채 아니니? 그냥 선행 베푼다고 생각하고 경희한테 넘겨주면 안 돼? 선행이라니요? 저는 이수란을 바라보며 조롱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도덕적 기준은 정말 낮으시네요. 제가 힘들게 산 아파트를 게으르고 무능력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선행이라고 말합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경희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김경희 씨, 아파트가 갖고 싶으면 직접 벌어요. 당신은 멀쩡한 두 팔 두 다리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남에게만 의존하려고 합니까? 저와 당신 형이 결혼한 지 5년 동안 당신은 8번이나 직장을 바꿨습니다. 매번 직장을 바꿨습니다. 매번 직장을 오래 못 다녔고 힘들다고 하거나 월급이 적다고 불평했죠. 평소에는 휴대폰 게임만 하고 집안일 까였죠. 평소에는 휴대폰 게임만 하고 집안일도 할 줄 모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설령 집을 가져도 지켜냈죠. 당신이 돈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 그 냄비 근성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당신 형이 당신에게 찾아준 그 공기업 말입니다. 월급도 적지 않았는데 당신은 한 달도 못 채우고 그만뒀죠. 너무 구속된다고요. 당신은 어떻게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릴지 저에게 말해보세요. 김경희는 제가 하는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 뒤에야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 한다라는 공기업이 당신 눈에는 안 좋다고요? 김경희 씨, 당신은 눈만 높고 현실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불로소득이나 횡재수를 바라는데 그런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다고 생각합니까? 박건국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매우 굳어 있었고 김경희에게 경희야, 그만 좀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어조를 좀 더 부드럽게 했습니다. 유정 씨,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안다. 민준이가 당신과 상의도 없이 아파트 명의 이전 얘기를 꺼낸 건 잘못했고
경희도 당신에게 못된 말을 한 건 잘못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아파트 얘기는 일단 접어두고 민준이랑 이혼하지 말고 우리 설날 잘 보내면 안 되겠니? 저는 박건국을 바라보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수그러드는 것은 잘못을 알아서가 아니라 제가 정말 김민준과 이혼해서가 아니라 김민준 씨가 식탁에서 제 아파트를 김경희 씨에게 명예 이전하겠다고 선언했을 때부터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런 생활은 단 하루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민준은 제 태도가 완강한 것을 보고 절망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유정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동생을 돕는다고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게요. 당신 재산 처분할 생각도 다시는 안 할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겠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저는 그의 손을 힘껏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기회는 이미 당신에게 줬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겁니다. 당신이 당신의 본가를 선택했으니 제가 매정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9시 구청 앞에서 만나요. 안 오는 사람은 손자입니다. 말을 마친 저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김민준이 따라오려 했지만 이수란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쫓아가지 마. 저 여자 가라고 해. 문을 나서자마자 밖에서는 폭죽 소리가 터져 나왔고 옷에 찬란한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으며 매우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그저 해방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시댁 아파트 단지를 나서자 밖에 찬바람이 불어와 저는 몸을 떨었지만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 뒤에서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정 씨. 잠깐만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아마 이수란의 방해를 뿌리치고 급히 달려온 듯했습니다. 이마에는 땀까지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유정 씨, 화내지 말아요. 응? 김민준은 제 앞으로 달려와 제 팔을 잡고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충동적이었어요. 당진이랑 상의도 없이 아파트 명예 이전 얘기를 꺼낸 거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겠어요? 당신의 쓸데없는 소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 9시 구청 앞에서 만나요. 시간 지나면 소용없습니다. 연극하는 게 아니에요. 김민준은 눈시울을 붉히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유정 씨, 우리 결혼 5년인데 그 5년의 감정이 당신 눈에는 그렇게 가치 없는 건가요? 고작 아파트 한 채 때문에 우리 결혼을 완전히 포기하려 합니까? 우리 결혼을 포기하는 건 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저는 평온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제 아파트를 당신 동생을 위해 함부로 쓸 수 있다고 여겼을 때부터, 당신이 저를 동등한 동반자로 여기고 존중하지 않았을 때부터 우리 결혼은 이미 끝난 겁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김민준은 한숨을 쉬며 약간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요? 저도 어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경희가 빨리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셨어요. 경희가 스스로 못나서 그렇지 제가 형으로서 당신이 말하는 가정은 당신 부모님과 당신 동생뿐이고 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군요. 당신이 동생을 돕는 것에 대해 저는 아무 불만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것을 가져다가 그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몰래 더 심한 짓을 저질렀잖아요. 김민준의 얼굴은 살짝 변했고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제가 무슨 심한 짓을 했다는 거죠? 아직도 시치미를 때려 합니까? 지난 반년 동안 당신이 우리 부부 공동 계좌에서 빼낸 돈이 얼마인지 총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 돈들을 모두 당신 동생 김경희에게 보냈죠? 김민준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제 휴대폰을 감히 보지 못하고 눈빛은 불안하게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저는 그게 뭐예요? 저는 그의 말을 끊고 목소리를 몇 톤 높였습니다. 당신은 제가 만만하다고 생각해서 몰래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려 당신 동생을 도왔다고요. 김민준 씨, 당신 정말 대단하네요. 입으로는 이 가정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저 몰래 우리 돈을 남에게 퍼줬어요. 저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경희는 남이 아니에요. 제 친동생이라고요. 김민준은 반박했습니다. 그 애가 최근에 여자친구랑 결혼 얘기 오가면서 돈 쓸 일이 많아서 제가 형으로서 돕는 게 뭐가 어때서요? 게다가 그 돈은 제 월급인데 제가 누구한테 주든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의 월급이라뇨? 김민준 씨, 우리 결혼 후에 서로의 월급은 부부 공동계좌에 넣어 가정생활비로 쓰기로 약속했잖아요. 그 돈은 우리 공동재산이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큰 돈을 쓰려면 적어도 저와 상의했어야죠. 당신은 저 몰래 송금했는데 이게 횡령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경희가 정말 그 돈이 필요해서 저도 어쩔 수가 있습니까? 김민주는 제가 하는 말에 막혔습니다. 한참 뒤에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부러 당신을 속이로 말했습니다. 제가 반대할까 봐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실망감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제가 반대할 줄 알면서도 기어코 그렇게 했다는 건 처음부터 제 감정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김민준 씨, 이제 저는 당신을 완전히 알겠습니다. 당신은 철저한 마마보이이자 동생 바보예요. 당신은 철저한 마마보이이자 동생 바보예요. 당신 마음속에는 제가 영원히 당신바보다 뒷전이고 영원히 당신 가족을 위해 양보해야 하는 존재인 거죠. 유정 씨, 제가 이번에 정말 크게 잘못한 거 알아요. 돈은 제가 다시 찾아올게요. 꼭 찾아올 테니 저랑 이혼하지 말아주세요. 응?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도 늦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을 다시 찾아오든 못 찾아오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김민준이 따라오려 했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은 법에 따라 분할할 겁니다. 당신이 빼돌린 그 1억 5천만 원은 법적 절차를 통해 김민준 씨, 더 이상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체면을 생각한다면 내일 제 시간에 구청에 나타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바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김민준의 발걸음은 멈췄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제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눈빛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길가로 걸어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과 화려한 kok죽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슬픔도 없었고 오직 완벽한 해방감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충분히 아양을 베풀고 충분히 희생하면 그의 소중함과 이 가정의 화목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 대형 아파트에 돌아와 문을 열자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저는 더없이 안심했습니다. 이 집은 제 돈으로 산 집이고 저의 마지막 피난처이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소파에 던져두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폭죽을 보며 앞으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더 이상 가치 없는 일로 저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물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폭죽은 계속해서 터지고 있었지만 저는 결혼 후 5년간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에는 정말 김민준과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그도 저에게 꽤 다정했습니다. 매일 퇴근 후 저를 데리러 왔고 하지만 결혼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수라는 집안 살림이 많이 든다는 핑계로 매달 생활비 3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막 결혼했으니 관계를 망치지 말자 싶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활비를 내도 그녀는 절대로 제가 집안 재정에 간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무엇을 사고 얼마를 썼는지 저에게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김경희가 우리에게 돈을 자주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빌리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했고 단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김민준에게 김경희를 무작정 돕는 것을 그만두라고 몇 번 말했지만 그는 항상 유정 씨, 경희는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요. 우리가 형과 형수로서 좀 더 봐줘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싶어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2년째. 저는 제 노력 덕분에 승진하고 월급도 올랐습니다. 저는 모아둔 돈과 결혼 전 저축을 합쳐 그 대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때 김민주는 저에게 유정 씨, 정말 대단해요. 앞으로 우리 여기서 잘 살자.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수란이 찾아왔습니다. 김경희가 여자친구와 사귀는데 상대방이 학군 아파트를 요구해서 결혼하려면 그 아파트를 요구해서 결혼하려면 걔 아파트를 김경희에다. 저에게 대형 아파트를 김경희에다. 저에게 대형 아파트를 김경희에게 넘겨주고 저와 김내주고 이수라는 제가 거절하자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제가 불효하고 김씨 집안을 자기 집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준도 옆에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유정씨, 엄마는 연세가 많으시니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경희 결혼은 큰일인데 이번 한 번만 우리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저는 그때 매우 실망했지만 여전히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이 일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수라는 저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또 다른 학군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저는 나중에 아이를 가질 수도 있으니 학군 아파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빚을 좀 내서라도 샀습니다. 이 아파트의 계약금과 대출금 모두 제가 혼자 감당했고 김민주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산 아파트이니 이제는 안전하게 제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노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거지만 저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는 퇴근 후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집안일은 모두 제가 했습니다. 제가 아플 때 그는 그저 저에게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라고만 할 뿐 한 번도 스스로 저를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는 누구보다 빨리 달려갔습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서 입원하셨을 때 저는 김민준에게 저와 함께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돌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일 출근해야 해서 시간이 없어요. 게다가 당신 어머니는 당신 동생이 돌봐줄 텐데 제가 갈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경희가 감기에 걸리자 그는 휴가를 내고 3일 동안 김경희를 돌봤습니다. 또 한 번은 제 남동생 주명호가 결혼할 때 저는 동생에게 큰 축의금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주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동생 결혼은 당신 부모님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낼 필요 없어요. 결국 저는 제 비상금으로 동생에게 축의금을 주었습니다. 반면 김민주는 김경희로 동생에게 축의금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그는 저와 단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부부 사이에 서로 아량을 베풀고 서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희생하면 김민준도 언젠가는 저의 진심을 알아주고 저를 소중히 여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기심은 뼛속 깊이 박혀 있어서 당신은 영원히 그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저는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컵 속의 물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창밖의 폭죽을 보며 마음이 매우 평온해졌습니다.
지난 세월의 억울함은 마치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박혀있던 가시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마침내 그 가시를 뽑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프겠지만 긴 고통보다는 짧은 고통이 낫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제 동생 주명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명호야, 나 김민준이랑 이혼할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주명호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김씨 집안 사람들이 누나 괴롭혔어? 누나 지금 어디야? 당장 누나한테 갈게. 동생의 메시지를 보니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진정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역시 제 가족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답장했습니다. 나 대형 아파트에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냥 너한테 말해주는 거야. 내일 김민준이랑 이혼 수속받을 거야. 그래, 고마워 명호야. 다시 답장했습니다. 주명호는 곧바로 다시 답장했습니다. 누나, 무서워하지 마. 내일 내가 누나랑 같이 갈게. 김민준이 감이 뻔뻔하게 굴면 같이 갈게. 이날 밤, 저는 매우 편안하게 잠들었고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제 인생에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제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날이 환하게 밝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폭죽 소리는 이미 멈췄고 창문 커튼 틈새로 햇살이 비쳐 들어와 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저는 일어나 씻고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한 후 소파에 앉아 주명호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주명호가 초조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고 그 뒤에는 저희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누나, 괜찮아? 주명호는 제 손을 잡고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김씨 집안 사람들이 누나 괴롭혔어. 저희 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제 다른 손을 잡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유정아, 대체 무슨 일이야? 멀쩡하게 잘 살다가 왜 갑자기 이혼을 해?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줬고 저는 어젯밤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그들였고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랑 김민준 씨가 더 이상 김민준이 공개적으로 제 학군 아파트를 김경희에게 넘겨주겠다고 선언한 것부터 제가 대형 아파트를 주명호에게 명의 이전했다고 반격한 것, 그리고 김씨 가족들의 터무니없는 행동, 그리고 김민준이 몰래 부부 공동 예금을 빼돌린 것까지 모두 자세히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주명호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고 식탁을 쾅 치며 말했습니다. 너무 심하잖아. 김씨 집안 사람들은 정말 강도나 다름없어. 누나, 잘했어. 이런 결혼은 반드시 끝내야 해. 오늘 내가 누나랑 같이 구청에 갈게. 김민준이 감이 뻔뻔하게 굴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희 아버지도 눈살을 찌푸리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정아, 아버지는 네 이혼을 지지한다. 너를 존중할 줄 모르고 오직 너를 착취하려고만 하는 그런 가정은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 앞으로 무슨 어를 가질 필요가 없어. 앞으로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아빠랑 버팀목이 될 거야. 저희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의 굳건한 지지를 보며 제 마음속 마지막 걱정거리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엄마. 고마워. 명우야. 너희가 있으니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이수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유정, 너 이 불효막심한 년, 감히 내 아들이랑 이혼하고 심지어 아파트를 네 동생에게 넘겨줘? 당장 그 아파트 돌려놓지 않으면 내가 네 회사로 찾아가서 난리칠 거야. 네 명예를 땅에 떨어뜨릴 거라고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수란 씨,
여기서 저를 협박하지 마세요. 저와 김민준 씨의 이혼은 우리 둘의 문제입니다.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제가 제 아파트를 제 동생에게 넘겨주는 건 제 권리입니다. 당신이 간섭할 바가 아니에요. 만약 당신이 간섭할 바가 아니에요. 만약 당신이 감히 제 회사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면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겁니다. 네가 아파트 명의 이전을 취소하고 민준이랑 잘 살지 않으면 내가 네 집으로 찾아가서 난리칠 거야. 네 부모님 집에도 찾아가서 난리칠 거라고. 내가 너희 온 가족을 편안하게 두지 않을 거야. 마음껏 하세요.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지금 저와 함께 있습니다. 당신이 오시면 우리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 잘 풀면 되겠네요. 누가 옳고 그른지 봅시다. 말을 마친 저는 전화를 끊고 그런지 봅시다. 주명훈은 옆에서 모든 것을 도려시 들었습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수연 그 여자는 정말 너무 건방져. 누나, 걱정하지 마. 그 여자가 정말 오면 내가 혼내줄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똑같이 행동할 필요 없어. 우리 지금 바로 구청에 가자. 김민준 씨,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고. 우리는 짐을 챙겨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구청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김민준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을 입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저희 부모님과 주명우를 훑더니 마지막으로 저에게 닿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애원이 가득했습니다. 유정 씨, 정말 저랑 이혼할 거예요. 다시 생각해 줄 수는 없나요? 주명우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제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 누나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혼은 반드시 해야 해요. 당신이 현명하게 행동한다면 김민준의 얼굴은 매우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작 그런 일들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우리 5년의 감정이 그렇게 가치 없는 건가요? 당신이 먼저 저를 배신한 겁니다.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가요? 들어가서 수속 봐봐요. 저는 주명호의 손을 잡고 구청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김민준은 급히 제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예정 씨,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이수라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팔을 잡으려 했고 입으로는 너희 여우 같으면 내 아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오늘 감히 내 아들이랑 이혼하면 내가 네 앞에서 죽어버릴 거야. 라고 욕했습니다. 이수란이 달려드는 순간 주명호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이수란 씨, 여기는 구청 문 앞입니다. 이수란은 그의 앞에 가로막혀 저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뭐 하려는 그의 앞에 가로막혀 저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또다시 손을 대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수란은 주명우의 기세에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욕했습니다. 너희 남의 집사람, 여기서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 내가 내 며느리랑 얘기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곧 당신 며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서로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서 계속 소란을 피우면 우리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박건국은 그제야 앞으로 나와 이수란을 붙잡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됐어. 그만 좀 해. 오늘은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거지 싸우러 온 게 아니잖아.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어조를 좀 더 부드럽게 했습니다. 유정 씨, 우리 잘 이야기해보면 안 되겠니? 이혼은 작은 일이 아니니 너무 충동적으로 그러지 마야. 민준이가 잘못한 거 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다. 아파트 문제는
우리가 상의했을 거다. 아파트 문제는 우리가 상의했을 거다. 제가 대형 아파트 명의 이전을 취소하고 제 학군 아파트를 김병희 씨에게 넘겨주라고요? 박건국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정 씨는 현명한 사람이니 경희 결혼에 정말 집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네가 학군 아파트를 먼저 그에게 넘겨줘서 급한 불을 끄고 네 그 대형 아파트는 네가 힘들게 산 것이니 우리가 완전히 돌려달라고 하지는 않겠다. 명호가 잠시 살다가 나지니 우리가 완전히 돌려달라고 하지는 않겠다. 아버님 말씀은 정말 우습네요. 추명호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희 누나가 저에게 대형 아파트를 넘겨준 건 이미 제 것이 되었는데 무슨 근거로 그걸 돌려주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 학군 아파트는 저희 누나의 혼전 재산으로 김씨 집안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김경희에게 줘야 합니까? 당신들 김씨 집안은 우리 집안이 만만하다고 생각할 일도 없는 건데 무슨 근거로 김경희에게 줘야 합니까? 당신들과 한견원이 만만하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당신들과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박건국은 주명우를 달래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바로 끊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저와 상의도 없이 제 재산을 처분하려 했을 때부터 당신들 가족이 저에게 집을 양보하라고 강요했을 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상의하고 싶으면 좋아요. 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김민준 씨는 빼돌린 1억 5천만 원의 부부 공동 예금을 돌려주고 우리는 평화롭게 이혼합니다. 학군 아파트와 대형 아파트는 모두 제 개형 아파트는 모두 제 개인 아파트는 모두 제 개형 아파트는 모두 제 개형 아파트는 1억 5천만 원이라고요? 이수란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1억 5천만 원? 민준이가 언제 1억 5천만 원을 가져갔다고? 주유정, 여기서 헛소리하지 마.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까의 은행거래 내역을 불러와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김민준 씨는 지난 반년 동안 5번에 걸쳐 우리 부부 공동계좌에서 1억 5부 공동계좌에서 1억을 보던 계좌에서 1억 원을 괴내서 모두 김경희에게 보냈습니다. 이 돈들은 모두 저와 김민준을 보냈습니다. 이 돈들은 모두 저와 김민준 씨의 공동재산이니 그는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네가 정말 1억 5천만 원을 경희에게 줬어. 김민준의 얼굴은 매우 굳어졌고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경희가 여자친구랑 결혼 얘기 오가면서 돈 쓸 일이 많아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너 이 멍청한 자식. 이수라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경희에게 줄 수 있어? 그 돈은 너랑 유정 씨의 공동재산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은 최정 씨의 공동재산인데. 그녀는 저를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안타까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김민준 혼자만의 돈이었다면 그녀는 분명 이렇게 흥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건국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김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큰일을 어떻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김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박건국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정씨, 그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희에게 최대한 빨리 돌려주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혼 문제는 다시 생각해 줄 수는 없겠니? 민준이가 잘못한 거 안다. 앞으로는 반드시 달라질 거다. 달라질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원래 이렇습니다. 영원히 자신의 본가를 최우선으로 여길 겁니다. 이번에 설령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할서 경희에게 돕니다. 저는 이런 생활에 지쳤고 반드시 이혼해야 합니다. 기어코 이혼해야겠어? 이건 양보가 아니라 당신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린 것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 돈을 돌려주는 것은 그저 그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뿐이에요.
이혼에 대해서는 이미 결심했으니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김민주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눈빛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유정 씨, 당신은 정말 그렇게 매정한가요? 우리 5년의 감정이 정말 그렇게 쉽게 깨질 수 있는 건가요? 당신이 저를 매정하게 만든 겁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이 저를 한 번 상처 줄 때마다, 당신이 저를 한 번 남으로 취급할 때마다 우리 감정은 이미 당신에 의해 다 소진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도 늦었습니다. 저는 김영호의 손을 잡고 다시 구청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김영호의 손을 잡고 다시 구청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준이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덩 빈 눈빛으로 제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자는 이미 결심했어. 구청 대기실로 들어서자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와 주명호는 이혼 신고 창구로 가서 직원에게 서류 양식을 받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펜을 들었을 때 뒤에서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정 씨, 잠깐만요. 1억 5천만 원은 지금 당장 줄 수가 없어요. 제가 타용증이라도 써주면 안 될까요? 김민준이 차용증이라도 써주면 안 될까요? 김민준이 차용증 얘기를 꺼내자 펜을 들고 있던 들까요? 김민준은 빠르게 제 앞으로 걸어와 얼굴에 초조함이 가득한 제 말했습니다. 유정 씨, 1억 5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 건 알아요. 지금 당장 제가 정말 줄 수가 없어요. 시간을 좀 주면 제가 꼭 돈을 돌려줄게요. 제가 차용증을 써주고 상환 날짜랑 이자도 명시함의 날짜랑 이자 두고 주명훈은 옆에서 비웃었습니다. 김민준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자미련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주민준은 장으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눈빛에는 애원이 가득했고 매우 가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이것이 그의 또 다른 미장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그를 믿고 그 차용증을 받으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한참 뒤에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민준 씨, 차용증은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법적 절차를 밟아서 법원의 판결을 받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자고요? 김민준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유정 씨, 우리 꼭 이렇게까지 가야 할까요? 우리 부부였는데 좀 정을 남길 수는 없나요? 저는 비웃으며 약간 조롱하는 듯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처음에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릴 때는 왜 저에게 정을 남길 생각을 안 했습니까? 당신이 온 가족을 되돌릴 때는 왜 저에게 정을 남길 생각을 안 했습니까? 당신이 온 가족 앞에서 제 아파트를 당신이 앞에서 제 아파트를 당시니까 아무 말도 하십니까? 선언할 때는 왜 저에게 정을 남길 생각을 안 했습니까? 제 변호사 친구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김민준이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는 행 거래네요. 학군 아파트와 대형 아파트의 소유권 증명 등 관련 증거를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친구에게 답장한 후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김민준을 바라보며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준은 바라보며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김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정말 줄 수가 없어요. 그 돈은 다 겸이가 써버렸어요. 그 애도 당분간은 갚기 힘들 거예요. 다 써버렸다고요? 김영우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김경희, 그 망할 놈은 정말 밑빠진 독이야. 김민준 씨, 그건 당신과 당신 동생의 일입니다. 김민준 씨, 그건 당신 동생의 일입니다. 제 누나와는 상관없어요. 당신은 반드시 돈을 돌려줘야. 박건국과 이수란도 그제야 구청 대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 애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간을 좀 더 주면 우리가 꼭 돈을 돌려줄게. 사람에게 속았다고요? 저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들이 스스로 김경희에게 돈을 준 것이고 그 결과도 당신들 스스로 감단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무슨 방법을 쓰든 오늘 당장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김민주는 제가 단호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애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눈빛의 섬뜩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유정, 너무 심한 거 아냐? 고작 1억 5천만 원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그 돈은 내가 자발적으로 경희에게 준 거야. 설령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해도 나에게 일부를 처분할 권리가 있어. 네가 기어코 법적 절차를 밟으려 한다면 나도 두렵지 않아. 나도 돼야 우리 둘 다 망하는 거지. 기껏해야 우리 둘 다 망하는 거지. 둘 다 망하는 거지. 둘 다 망한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둘 다 망한다고요? 김민준 씨, 당신은 너무 순진하네요. 그때 당신은 1억 5천만 원을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겁니다. 심지어 당신 직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저 약간의 시간을 잃을 뿐이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에게 줄 뜻밖의 선물도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에 당신에게 줄 뜻밖의 선물도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인쇄된 대화 기록을 꺼내 김민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건 직접 보세요. 당신은 그 여자와 한 관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에게 비싼 선물도 많이 사줬더군요. 그 선물값도 우리 부부 공동 계좌에서 나간 돈이겠죠? 김민주는 대화 기록을 보자마자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고 몸까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있냐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려면 애초에 행동하지 말았어야죠. 당신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이미 흔적을 남겼습니다. 어젯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당신 컴퓨터가 꺼지지 않은 채였고 이 대화 기록들이 당신이 그저 없고 가는 당신이 그저 단순한 동생 바보인 줄 알았는데 설마 외도 혐의까지 있을 줄은 몰랐네요. 너 이 짐승 같은 놈? 감히 이런 짓을 줄은 몰랐네요. 박건국과 이수란도 가까이 다가와 대화 기록을 보았습니다. 이수란의 얼굴은 쇳빛이 되었고 이수란의 얼굴은 순간 잿빛이 되었고 우리 김씨 집안 체면은 뭐가 돼? 박건국도 얼굴이 극도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김민준을 가리키며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 주변에서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들도 이쪽의 소란에 이끌려 모두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김민준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가족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아무런 동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쾌함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결과였고 그들 스스로 이 가정을 망친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화 기록을 다시 가방에 넣고 김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이제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1억 5천만 원을 돌려주고 우리가 평화롭게 이혼하면 저는 당신의 외도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법적 절차를 받고 그때는 이 1억 5천만 원뿐만 아니라 저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할 겁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종이처럼 창백했고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으며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바늘처럼 그를 찔러댔고 그는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수라는 여전히 옆에서 계속 욕을 하고 있었고 박건국은 화가 나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 가족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좋게 5분은 지났을까 김민주는 마침내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목이 쉬어 말했습니다. 돈 돌려줄게요. 지금 바로 부모님께 전화해서
돈을 모으라고 할게요. 이수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즉시 욕을 멈추고 박건국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빨리 우리 집에 가서 통장 꺼내서 노후 자금이라도 먼저 유정씨에게 줘요. 박건국은 화가 났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수란을 따라 허둥지둥 구청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 같았습니다. 대기실은 마침내 조용해졌고 저와 주명우 그리고 김민주는 고개를 숙인 김민주는 고개를 숙인 고개를 숙입니다. 주명우는 옆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 1억 5천만 원이 그들 가족에게는 적은 돈이 아니니 돈을 모으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 1시간쯤 지났을까 박건국과 이수란이 허둥지둥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수란은 손에 천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매우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으로 걸어와 그 가방을 저에게 내밀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1억 5천만 원 있어. 한 푼도 빠지지 않았으니 세어봐. 저는 천 가방을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모두 현금이었고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세어보지 않고 바로 주명우에게 건넸습니다. 명우야, 네가 세어봐. 주명우는 천 가방을 받아 빠르게 세어본 후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1억 5천만 원이야. 저는 천 가방을 창고로 갔습니다. 저는 천 가방을 챙겨넣고 또 준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은 잘 받았습니다. 돈은 잘 받았습니다. 이제 이혼 수속을 갚을 수 있겠네요. 그들도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절차에 따라 우리에게 이혼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우리의 신분증, 혼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 김민준의 손은 계속 떨렸고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저는 매우 유창하게 썼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 수속이 모두 끝났습니다. 직원은 이혼 증명서를 우리에게 건네주며 두 분 모두 각자의 길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 증명서를 받아 그 위에 있는 제 사진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슬픔도 없었고 오직 전례 없는 해방감만 있었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은 마침내 오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김민주는 이혼 증명서를 들고 넋이 나간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수라는 이혼 증명서를 들고 넋이 나간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수라는 이혼 증명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저를 안타까워하는 눈물이 아니라 이렇게 파탄난 자신의 가정을 슬퍼하는 눈물이 아니라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저는 주명우의 손을 잡고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구청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뒤돌아 김민준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이수라는 옆에서 끊임없이 울고 있었으며 박건국은 눈살을 찌푸린 채 근심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명우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누나, 뒤돌아보지 마. 앞으로의 날들은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우리가 대형 아파트에 돌아왔을 때 저희 부모님은 이미 점심 식사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것을 보시고 저희 어머니는 급히 달려와 제 손을 잡고 물으셨습니다. 유정아, 수속 다 끝났어. 소속 다 끝났어. 저는 이혼 증명서를 그들에게 보여주면 됐어. 앞으로 엄마가 너 잘 때들에게 보여주면 됐어. 엄마, 다 끝났어요. 이제 저 자유예요. 이제 저 자유예요. 분위기는 매우 편안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 접시에 생선한 토막을 덜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정아, 이혼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영원히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앞으로 네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쉬고 싶으면 쉬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억울하게 당하지 않아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들의 지지가 있으니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저는 김씨 집안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민주는 외도와 부부 공동 재산 빼돌린 일로 직장에서 평판이 땅이 떨어져 외진 부서로 발령받았고 월급도 많이 깎였습니다. 이수라는 노후 자금을 모두 써버린 탓에 매일 집에서 한숨만 쉬었고 김민준과도 오랫동안 다퉜습니다. 김경희는 더 비참했습니다. 김경희는 더 비참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그가 1억 5천만 원을 다 써버리고 심지어 사기까지 당했다는 것을 알고 바로 헤어졌습니다. 그는 집도 없고 바로 헤어졌습니다. 김씨 집안의 생활은 피폐해졌고 예전의 평온함은 다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 저는 이혼 후의 삶이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저는 일에 더욱 매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승진하고 월급도 올랐습니다. 저는 대형 아파트를 다시 인테리어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아늑하고 편안하게 꾸몄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과 쇼핑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한 번은 백화점에서 우연히 김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예전에 패기 넘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선악은 결국 보상받는 법, 이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 받아야 할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계속해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 저 자신만의 매일을 계속해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